왜 집을 팔고 우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 그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야. 이거 받고 죽어, 이 도둑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설명 좀 해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똑똑히 봤어. 너희 둘이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28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들고 앉아 있는 거. 와인도 한 병에 150만 원짜리 마시면서 말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생활비 부족하다고 30만 원 더 달라고 했잖아. 친정 어머니는 매달 400씩 받아가시면서 시어머니한테는 30만 원도 아깝다는 거지?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어머님, 오해예요. 그냥 오해라고. 내가 카드 명세서 다 확인했어. 지난달에만 너희 둘이 쓴 돈이 600만 원이 넘어. 명품 가게, 피부과, 고급 레스토랑. 그런데 나한테는 쌀값도 아껴야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 진정하세요. 승호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네 와이프랑 장모가 나를 ATM기 취급할 때 넌 뭐 했어? 옆에서 보기만 했잖아. 그리고 강남의 3억짜리 아파트도 네가 산 거 맞지? 대출 4억 받아서. 엄마, 그건 이제 다 끝이야. 너희한테 주는 지원 전부 끊을 거니까 알아서 살아봐. 엄마, 너무하세요. 그럼 우리 아기는요? 손주도 안 보고 사실 거예요? 지금까지 손주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애원해도 바쁘다고 안 보여주더니 이제 와서 손주 핑계야. 나도 이제 손주 안 봐도 돼. 더 이상은 못 참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가 된 정미희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긴 여정을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죠.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겨울이면 방이 너무 추워서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학교에 갈 때도 친구들처럼 예쁜 가방이나 새 옷을 입지 못했어요. 항상 언니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가방은 시장에서 산 천 가방이었죠.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김치만 싸와서 먹곤 했어요. 배가 고파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있는 작은 양복점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월급은 고작 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손이 굳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또 참았죠.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그냥 밴드 붙이고 계속 일했어요. 그렇게 3년을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나중에는 제법 실력 있는 재봉사가 되었어요. 23살 때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저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죠. 그냥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어요.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 하나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추웠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으니까 행복했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을 했고 저는 집에서 옷 수선 일을 받아서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 승호를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내가 못 누린 건 우리 승호만큼은 누리게 해줄 거야. 그게 제 다짐이었어요. 승호가 돌이 되던 해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침을 하고 몸이 야위어 갔죠.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승호 키우는 것도 못 도와주고 먼저 가게 돼서. 남편은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승호 잘 키울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일까요? 남편은 결국 승호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화장을 하고 유골함만 받아서 집에 모셨어요. 그날 밤 잠든 승호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양복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수선 일을 받았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어요. 승호만 잘 자라면 됐으니까요. 승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작은 수선집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일을 정성껏 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가게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승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우리 승호, 물론이지.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배워주마.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승호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선생님들도 승호를 칭찬했죠. 어머니, 승호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데도 이렇게 바르게 자라는 게 대단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승호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어요. SKY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혼자 울었어요.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승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승호,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가게 일을 더 많이 받고 적금도 깨고 필요하면 대출도 받았어요. 승호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승호는 중견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350만 원 정도 됐는데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았거든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매달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승호야. 너는 네 돈 네가 쓰고 나는 내가 벌어서 살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승호는 매달 30만 원씩 제 통장에 넣어줬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적금으로 넣어뒀어요. 나중에 승호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승호가 34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데? 엄마도 궁금하네. 저는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승호가 짝을 만났다니. 하지만 동시에 약간 불안하기도 했어요. 어떤 여자일까? 우리 승호를 소중하게 생각해 줄까? 다음 주에 집에 데려올게요. 엄마가 직접 만나보세요. 일주일 후 승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키가 170cm는 넘어 보였고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를 가진 정말 예쁜 여자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지우라고 합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50만 원짜리 한우 세트였어요. 어머, 이렇게 비싼 걸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 뵙는데 당연히 챙겨야죠. 승호 오빠가 어머님 한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지우는 정말 예의 바르고 상냥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단정했죠. 승호가 왜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지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강남에 있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장품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지우를 계속 관찰했어요. 그녀는 밥을 먹을 때도 아주 우아하게 먹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보니 명품 브랜드였어요. 가방도 샤넬이었고 시계도 비싸 보였죠. 대기업 마케팅팀 월급이 그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수입 의류 매장을 운영하세요. 청담동에 있어요. 청담동이라니. 그건 서울에서도 정말 비싼 동네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됐어요. 우리 승호랑은 너무 다른 세계에서 자란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우가 돌아간 후에 승호에게 물어봤어요. 승호야, 지우 씨 참 좋은 사람 같긴 한데 너랑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니? 그 친구는 좀 화려한 편이고 너는 수수한 편이잖아. 엄마, 걱정 마세요. 지우는 겉모습은 그래도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승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 지우랑 결혼하려고요. 정말, 그래, 축하한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우리 형편으로 괜찮을까? 엄마, 지훈의 가족이랑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식사 어때요? 일요일이 되어서 저는 승호와 함께 압구정동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지우 어머니가 정해준 곳이었는데 메뉴판을 보니 1인당 15만 원이나 하는 비싼 곳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숙입니다. 지우 어머니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몇 천만 원짜리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아, 네, 정미희입니다. 저는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제 옷차림은 시장에서 산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였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 올리실 계획이에요? 지우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는데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승우가 대답했어요.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아직. 승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도 신혼집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전세라도 얻으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어머님, 저희 집안에서는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을 지원해드릴 형편이 안 돼요. 지우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요즘은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지우를 키우느라 혼자 고생했고 이제 딸 시집 보내는데 집까지 사줄 여력은 없어요. 대신 혼수는 제대로 해줄게요. 저는 당황했어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다니.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남자 쪽에서 부담해 주셨으면 해요. 요즘 신랑 쪽에서 다 내는 게 트렌드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이게 뭐지 싶었지만 승호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신혼집에 2억, 결혼식에 5천만 원,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한다는 말일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과 예금을 다 해약했어요. 총 1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선집 가게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총 2억 원. 이걸로 강남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승우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승우야. 엄마가 평생 이날을 위해 모아둔 거야. 너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엄마 소원이니까.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더 마련했어요. 이번에는 지인한테 빌렸어요. 결혼식장은 청담동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지우 어머니가 정한 곳이었죠. 하객들도 대부분 지우 쪽 사람들이었고 다들 명품 옷을 입고 왔어요. 저는 그 속에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지우 쪽 하객들과 비교되니까 더 그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승우와 지우는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지우가 가끔 제 가게에 들러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가져왔거든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건강보조제예요. 어머, 고마워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우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지우가 핑계를 대며 안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핑계였어요. 그리고 아들 승우도 점점 저한테 연락을 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승우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 집안일도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님, 그런데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친정 어머니가 저 좀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까?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니에요, 어머님. 친정 어머니께서 다 해주시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바쁘시잖아요. 저는 섭섭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10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승호야, 엄마가 병원에 가서 손주 보고 싶은데 엄마, 지우가 아직 산후조리 중이라서 방문객 받기 힘들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산모가 쉬어야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연락했어요. 승호야, 이제 산후조리도 끝났을 텐데 손주 좀 보러 가도 될까? 엄마, 지우 친정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고 계셔서 좀 복잡해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2달, 3달, 6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요. 가끔 승호가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손주를 봤을 뿐이에요. 그것도 한 달에 한 장 정도.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 아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어서 그냥 참았어요. 엄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아기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느 날 승우가 전화로 말했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저는 50만 원을 보냈어요. 제 한 달 수입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승호는 돈을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7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승호야, 도대체 돈을 뭐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거니? 엄마, 아기 분유도 비싸고 기저귀도 비싸고 요즘 다 비싸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믿었어요. 내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행에서 카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승호한테 줬어요. 승호야, 이거 쓰렴. 정말 급한 것만 쓰고 사치품 같은 건 사지 마.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필요한 것만 쓸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카드 사용 금액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기용품 사는데 쓰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째부터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그리고 6개월째 되는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80만 원. 도대체 뭘 샀길래 280만 원이나 되는 거죠. 저는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 280만 원, 강남 청담 피부과 150만 원, 청담동 라메르 프랑스 레스토랑 95만 원, 압구정 불가리 주얼리 매장 180만 원.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아기용품이에요. 에르메스, 피부과, 레스토랑. 저는 당장 승호한테 전화했어요. 승호야, 이번 달 카드값 좀 이상한데. 아, 엄마, 그게 에르메스에서 280만 원어치 뭘 샀니? 아기한테 명품 기저귀라도 사줬어. 엄마, 그게 아니라 지우가 산후 우울증이 좀 있어서요. 기분 전환 삼아 가방 하나 샀어요. 가방 하나가 280만 원이나 해. 그리고 피부과는, 레스토랑은, 엄마, 요즘 산후조리에는 피부 관리도 중요하대요. 그리고 가끔 외식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산후조리 할 때는 미역국이랑 밥만 먹고도 건강했는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승호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엄마가 한 달 벌어서 80만 원인데. 엄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250만 원, 300만 원, 금액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저는 참다 못해 카드를 정지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승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제발 카드 끊지 마세요. 지우가 요즘 우울증이 심해서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승호야, 엄마, 제발요. 저도 최대한 아껴 쓰라고 할게요. 저는 또 허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동묘시장에 옷감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담동을 지나가게 됐어요. 버스를 잘못 타서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청담동 한번 구경이나 하고 가자.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였죠.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들어갈 엄두도 안 났거든요. 그때였어요. 어머, 사모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 명품 매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우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우 어머니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명품 가방을 들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나도 시장 갔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근데 너희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지우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오늘 지우랑 쇼핑 좀 하러 왔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직원이 포장하고 있는 가방이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표를 보니 800만 원. 저게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지우한테 선물하려고요. 아기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지우 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기 용품 좀 사러 나왔어요. 지우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기 용품을 에르메스에서 사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카드 번호였어요. 이게 내 카드잖아요. 지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지금 내 카드로 이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거예요. 아기 용품이라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매장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지우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당신 딸이 제 카드로 이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데 제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사람들 많아요. 지우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카드 당장 내놔요. 지금 당장. 어머님, 내놓으라고요. 지우는 마지못해 지갑에서 제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었어요. 제 카드가 2장이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카드를 2장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한 장은 어머님께 받은 거고 한 장은 승호 오빠가 준 거예요. 승호가 또 카드를 줬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2장의 카드를 모두 회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은행 ATM에 들러서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뽑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명세서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우가 쓴 돈이 총 850만 원. 명품 가방, 구두, 옷, 피부과, 레스토랑, 카페, 아기 용품은 전체의 10%도 안 됐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우 어머니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동네 아는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언니가 청담동 쪽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미희야, 박정숙이라는 사람 아니? 청담동에서 수입 의류 매장한다는데. 아, 그 사람? 나도 들어봤어. 근데 그 매장 망했어. 작년에 문 닫았다던데? 뭐라고? 응. 빚도 많이 지고 완전 망했대. 요즘은 딸한테 빌부터 산다던데.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우 어머니가 망했다고? 그럼 그동안 명품 가방이며 비싼 옷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저는 바로 승호에게 전화했어요. 승호야,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묻지 말고 당장 와. 지우랑 장모님까지 다 데리고. 1시간 후 3사람이 제 집에 왔어요. 거실에 앉은 그들을 보면서 저는 카드 명세서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850만 원. 이게 다 아기 용품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르메스 가방이 800만 원, 샤넬 구두 180만 원,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95만 원. 이게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저는 지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장모님 매장 망했다면서요. 작년에 문 닫았다면서요. 지우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그럼 그동안 명품 가방에 비싼 옷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마 다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 좀 해봐요. 내가 손주 얼굴 한번 보자고. 6개월 동안 애원했을 때는 다 바쁘다고. 산후조리 중이라고 안 보여주더니 내 돈으로는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피부과 다니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장모님, 저는 지우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손주 돌본다고 매달 얼마 받아가세요? 그게 400만 원. 400만 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장모님은 매달 400만 원씩 받으면서 나는 손주 얼굴 한 번 보자는데도 안 보여줘요. 나는 뭐예요? 돈이나 되는 ATM기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지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친정어머니한테는 400만 원씩 주고 그러면서 내 카드로 명품이나 사고 저는 승호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너, 엄마, 너는 옆에서 다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내 와이프랑 장모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데 엄마,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못 봤어? 비싼 레스토랑 가는 거 못 봤어? 승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너희 지금 사는 그 아파트 전세 2억이지. 거기다 대출 4억 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 샀다며. 승호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엄마, 그건 어떻게? 은행 직원한테 들었어. 내 이름으로 대출 4억이 나갔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강남 압구정동에 3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더라. 내가 전세 얻어준 집은 뭐하고? 그게 전세금이 올라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확인했어. 전세금 그대로야. 너희가 그냥 팔아버린 거잖아.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친구들이 다 강남에 살거든요. 저만 변두리에 살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얻어줬더니 그게 창피해서 팔아버렸다고. 어머님, 그리고 3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4억을 대출 받았어. 한 달에 대출 이자만 얼마야? 150만 원이요. 150만 원? 그럼 승우 월급 350만 원에서 대출이자 150만 원 내면 200만 원밖에 안 남잖아. 그걸로 어떻게 살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한 거구나. 생활비 부족하다고, 아기용품 비싸다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끝이야. 엄마, 너희한테 주는 지원 전부 끊을 거야. 카드도, 용돈도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아. 어머님,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지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월급쟁이 남편 뒀으면 그에 맞게 살았어야지. 명품 가방 사고, 강남 아파트 사고, 그게 내 주제에 맞는 삶이었어? 어머님, 그리고 장모님. 저는 지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매달 400만 원씩 받아가시면서 저한테는 손주도 안 보여줬죠. 이제 그 400만 원도 없어요. 딸한테 알아서 받으세요. 그게 나가세요. 다들 나가요. 이제 너희 얼굴 보기도 싫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승우가 제 발을 붙잡았어요. 놔, 손 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도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 저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지난 8개월 동안 손주 얼굴 한 번 보자고 매일 애원했을 때는 다 바쁘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손주 핑계 대지 마. 어머님, 이제부터는 매일 보여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에 올게요. 지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필요 없어. 돈 떨어지니까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 안 받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세 사람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 배신감에, 그리고 슬퍼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승호 명의로 된 전세금 2억을
제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요. 원래 그 돈은 제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에도 들렀어요. 변호사님, 제가 아들한테 준 전세금 2억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증거 서류가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제 통장에서 2억이 나간 내역이랑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한 서류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볼 수 있네요. 특히 아드님이 무단으로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2억을 3개월 안에 돌려달라고요. 만약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하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승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읽어봤으면 알 거 아니야. 2억 돌려받을 거야. 3개월 안에. 엄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전세금은 이미 없고 아파트 사는데 다 써버렸는걸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아파트 팔든 대출 더 받든. 엄마,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모르겠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승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럼 대출을 더 받든지.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찼어요. 더 이상 못 받아요. 그건 내 알바 아니야. 2달째. 승호는 거의 매일 전화했어요. 엄마,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3개월이야. 그게 끝이야. 3달째가 되는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승호네 아파트에 경매 딱지가 붙었어요. 승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경매 딱지 붙었어요. 이러면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러게 진작에 팔든지 했어야지. 엄마, 진짜 이러시려고요?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네가 손주 생각했으면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이나 샀겠어. 손주 핑계 대지 마. 결국 승호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3억에 샀던 아파트가 2억 5천에 팔렸어요. 거기서 대출 4억을 갚고 나니 오히려 1억 5천만 원의 빚이 남았어요. 승호는 지우의 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지우 어머니도 반갑게 맞아줬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일주일 후 승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여기 살기 힘들어요. 왜? 장모님이 매일 잔소리하세요. 식비 내라, 월세 내라, 전기세 내라.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의 집에 얹혀 사는데, 그리고 지우랑 매일 싸워요. 돈 문제로요. 그것도 네가 자초한 일이야. 2달 후 제가 아는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희야, 내 며느리 봤어. 청담동 카페에서. 아, 그래? 근데 혼자 온 거 아니더라. 엄마랑 같이 왔던데 둘이 엄청 싸우고 있었어. 뭐라고 싸우던데요? 며느리가 엄마한테 엄마가 손주 봐준다고 해놓고 왜 안 봐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소리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라고 하더라.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받던 거 엄마가 다 썼잖아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너도 명품 가방 사고 피부과 다닌 거 내가 다 알아. 같이 쓴 거지 나만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 어머, 둘이 카페에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싸우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완전 창피하더라.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불쌍하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3달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지우가 다시 직장을 구했대요. 하지만 예전처럼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화장품 가게 판매직이었대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 승호 월급 350만 원이랑 합쳐서 55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대출이자 150만 원 내고 지우 엄마한테 생활비 50만 원 주고 그러면 35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 돈으로 아기 키우고 생활하고 빠듯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지우가 이제는 시장에서 산 가방을 들고 다닌대요. 예전에는 청담동 피부과에 다니던 지우가 이제는 동네 피부과도 못 다닌대요. 그리고 지우 어머니 예전에는 매달 400만 원씩 받아가며 손주를 봐줬는데 이제는 돈도 없고 딸네 집에 얹혀 살면서 억지로 손주를 봐야 했어요. 엄마, 오늘도 아기 좀 봐주세요. 제가 일하러 가야 해요. 또, 나도 힘들어. 허리 아파 죽겠어. 엄마, 제발요. 어린이집 보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게 진작에 시어머니한테 잘할 걸 그랬어. 이제 와서 뭐하니? 엄마도 그때 같이 쓰셨잖아요. 뭐? 네가 먼저 쓰자고 했잖아. 모녀가 매일 싸웠대요. 한편 승호는 회사에서 힘들어했어요. 대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상사한테 혼나기 일쑤였대요. 야, 김승호, 이게 뭐야? 설계도 완전 엉망이잖아. 죄송합니다.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 제대로 일 못하면 나가야 돼. 승호는 집에 가면 또 지우랑 싸웠어요. 여보, 이번 달 대출이자 어떻게 내요? 돈이 없는데.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명품 가방 사자고 한 거잖아. 나만 산 거 아니잖아. 엄마도 같이 샀어.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평온하게 살았어요. 아들한테 돈 줄 필요도 없고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손주 핑계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대신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못 가본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미희야, 너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좋아지나 봐. 아들 생각은 안 나. 아니, 가끔 생각나지. 특히 손주 생각이 나.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잘 생각했어.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게 인생은 아니잖아.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승호를 마주쳤어요. 엄마, 승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도 어두웠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승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 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요. 승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어.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지우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승호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돈맛을 본 사람은 더더욱. 엄마, 그리고 나는 이미 너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어. 수없이 많이. 하지만 너는 그걸 다 짓밟았잖아. 저는 승호의 손을 떼어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끼리 알아서 살고. 손주는요? 손주는 정말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손주, 물론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주를 볼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게 너희한테 다시 돈을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엄마, 저희 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건 나중에 봐서 판단할게. 지금은 안 믿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어요. 뒤에서 승우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독한 건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충분히 해줬어.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제가 나타났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때의 저. 꿈속의 저는 지금의 저를 보며 웃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저는 꿈속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이었어요. 미희야, 여기 바다 정말 예쁘다. 그러게. 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는 처음 봐. 저는 파란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나는 왜 그동안 좁은 세상에서만 살았을까?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집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승호였어요. 엄마. 승호는 일어서며 저를 봤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니? 엄마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이틀 동안. 이틀이나? 네. 엄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승호는 꽃다발을 제게 건넸어요.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승호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저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집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직접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엄마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승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재봉틀 앞에서 밤새 일하시던 엄마. 손에 밴드 붙이고도 계속 일하시던 엄마. 저는 그걸 보면서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시장에서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예전의 지우가 아니에요. 그래? 네. 지우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매일 말해요.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손주도 보여드리고 지우도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손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제 돌이 지났을 텐데 얼마나 컸을까. 알았어.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승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일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승호네 집으로 갔어요. 지우 친정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지우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우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고 옷도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였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지우 어머니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지우 어머니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기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매, 아기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제 손주였어요. 어머, 우리 강이 이렇게 컸구나. 저는 손주를 안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정말 죄송해요. 지우는 울먹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정말 달라졌어요. 명품 가방 다 팔았어요. 그 돈으로 대출이자 조금이라도 갚았어요. 그래, 네. 그리고 매일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서 요리하고 예전처럼 사치스럽게 살지 않아요. 지우 어머니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지우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 매장이 망하고 나서 사돈님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저도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은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요. 그 돈으로 지훈의 생활비 보태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하지만 지우의 눈빛에서, 지우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시고. 저는 그들을 일으켰어요. 저도 좀 심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지우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예전에 지우는 요리를 전혀 못했는데 이제는 제법 잘하더라고요. 지우야, 맛있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후 저는 지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정말 변한 거 맞니? 네, 어머님, 진심이에요. 왜 변했어?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뭔데? 가족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품 가방이 뭐가 중요해요. 비싼 레스토랑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걸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가난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남편이랑 매일 대화하고 아기랑 놀고 엄마랑 같이 장 보고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지우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정말 변한 것 같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승호가 저를 바래다 줬어요. 엄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응, 엄마.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돈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이요. 승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게요. 제 능력에 맞게 허세 부리지 않고요. 그래야지. 그리고 지우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자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고요. 잘 생각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승우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저희 용돈은 정말 기대 안 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뭐, 진짜예요. 엄마가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엄마를 위해 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저는 승호를 보며 웃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볼게.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손주 용돈 정도는 줘야지. 그리고 명절 때 쌀 한 포대 정도는 사줘야지.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어요. 저도 엄마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퍼주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히 제 형편에 맞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승호네 가족은 지우 친정에서 나와서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하지만 승호는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훨씬 좋아요. 우리끼리 살 수 있으니까요. 지우도 계속 일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매장 매니저까지 승진했대요. 지우 어머니도 계속 마트에서 일하면서 가끔 손주를 봐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을 받지 않고요. 손주 보는 게 즐거워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지우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를 봤어요. 승호네 집에 가서 손주랑 놀아주고 가끔 떡볶이나 치킨 같은 걸 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큰 돈은 주지 않았어요. 명절에 용돈 50만 원 정도, 손주 생일에 2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승우도 지우도 더 이상 큰 돈을 바라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그래, 그렇게 해. 어느 날 손주 강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매는 왜 우리 집에 자주 와요? 왜긴 강이가 보고 싶어서지. 진짜요? 할매가 저 좋아해요? 당연하지. 우리 강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걸. 히히, 저도 할매 좋아요. 강이는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을 주지 않아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곁에 남아요. 예전에 저는 돈을 주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돈을 많이 주면 그들이 저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깨달았어요.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고 너무 많이 해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요. 승호는 제가 모든 걸 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할 줄 몰랐어요. 돈의 소중함도 사람의 소중함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하니까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가끔 승호네 집에 가서 손주도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적당히 교류하면서요. 예전처럼 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붓지는 않아요. 그게 저한테도 아들한테도 더 건강한 관계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제 승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엄마 모시고 식사하러 갈게요. 제 월급으로요. 그래. 어디 가려고? 비싼 데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한정식집이요. 거기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승우가 저한테 밥 사준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한테 계속 돈만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건강한 관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네.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그게 바로 제가 평생 바라던 거였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주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든 사위든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돈이 있든 없든 진심으로 대하는 게 제일이에요. 저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요. 여러분도 행복하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